가공 프로그램에 페이지부터 보면 자 얘네들 머신센터에 해당되는 것들에 그냥 기본적인 사양이나 필요한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담아져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간단하게 여기 앞페이지 3페이지에 있어서 그냥 이거는 3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요. 4페이지도 어제 보시면 자 이 머신센터에 해당되는 것들에 각각의 얘네들 기계마다 가지고 있는 사양들에 대한 이거 리스트를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네들 뭐 능력, 최대 이송거리가 x, y, z 얼마만큼 되냐. 테이블 크기하고 이송거리하고 차이가 있다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가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얘네들 테이블 크기는 테이블이 있다 하더라도 가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허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적재할 수 있는 질량과 그 다음에 RPM, 회전수, 최고 회전수 그 다음에 얘네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토크,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이 벨트인지 뭔지, 공구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속 이송 속도도 얼마만큼 XYZ축으로 얼마만큼 분당 몇 미터 가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 속도가 있지만 우리가 얘를 줄여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C 같은 경우는 공구를 교환하는 출렛에 해당되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얘네들은 털에 해당되는 이것들의 매거진이 총 24개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한 개당 공구 교환 초가 교환하는 수가 3.6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계마다 이것들 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사양들이. 자, 그 다음에 NC 컨트롤러 해당되는 거 어제 제가 우리 기계에 해당되는 여기 조작판 이게 보였던 거 파일 있었죠? 자, 그거 보시면 기계에 해당되는 거 이것들은 뭐 현대가 될 수도 있고 두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조작판이 컨트롤러예요. 아시겠죠? 이 NC 컨트롤러가 환학이냐, 센트럴이냐, 뭐 마작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는 지금 컨트롤러 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아시겠죠? 우리 거는 센트럴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따라 얘네들 조작판에 해당되는 힙한 모양들이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화면 배경이 나오는 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가능한 가공 영역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공구 길이 중 길이가 가장 긴 공구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림과 같이 그 다음에 이송거리가 XYZ를 비교해서 가공하려는 제품이 기계의 가공 영역에 내에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얘네들 Z 이송거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얘들 거리가 내가 100도 안 돼요. 만약에 50짜리가 됐는데 어제 우리가 동영상 봤던 거 봤을 때 가공할 때 긴 공구 있었죠. 그런 공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가공은 이 기계에다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송거리에 따라서 내가 이송에 할 수 있는 XYZ에 해당되는 이송거리 값만큼 내가 해당되는 것들이 이 기계에 맞다면 이거에서 가공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크기가 이 기계에는 못 미친다. 그럼 다른 기계에서 가공을 해야 된다. 이송거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면에서 가공하려는 제품의 최대 치수를 확인해서 자, 우리 여러분들 모델링 했을 때 이렇게 곡면 모델링, 캡 모델링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캡 모델링 했을 때 최대 높이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 값들을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 이동 영역에 해당되는 가공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깎고 나서도 옆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제작 시 Z축 이동거리는 공구가 부착되지 않는 상태의 가공 영역이 나타내는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에 공구가 부착되지 않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들 공구가 부착되면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줄어들죠?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얘들이 축소된다. 그래서 Z축이 제일 많이 그 사고가 발생해야 아시겠죠? 이 길이를 잘못해서 어떻게 공작물하고 얘네들 바거나 잘못 깎아서 얘네들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X축이나 Y축보다는 아시겠죠? 자, 얘네들 이 축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쪽이 무슨 축? X축, 이쪽이 Y축, 이쪽이 Z축이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테이블이 움직이는 거를 보시면 안 되고 이 공구축이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구축이 이 축이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X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자, 공구가, 자,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서 있는 자리에서. 자, 뒤로 가면. 자, 이게 이렇게 가면 공구가 뒤로, 이 축이 뒤로 가면, 대신 뒤로 가면 테이블은 앞으로 오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다고 테이블이 앞으로 온다고 플러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얘가 주축이 뒤로 가는 게 Y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이 주축이, 이 공구가 달린 이 축이 나한테 오는 게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Y는. 아시겠죠? Z는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 이 축 방향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공작물 무게 산출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굳이 이거 식은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에 따라서 얘네들 각각의 재질에 따라서 비중 함량이 좀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 공구 교환 장치를 ATC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동 공구 교환 장치에 해당되는 게 얘네들 이 사양이 몇 개가 있느냐 어떻게 따라서 크게 또 틀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 수립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얘네들 정면 커터, 페이스 커터라고도 합니다. 자, 얘네들은 여기에 날이 있어요. 이것들이. 자, 여기 보시면 요만큼 돼 있는 것들이 커터 날이에요. 날. 아시겠나요? 자, 여기에 날들이 손상되면 여기 갈아 끼워요. 아시겠죠? 갈아 끼워서 빼는 겁니다. 이게 커터의 팁이라고 합니다. 팁. 자, 이런 것들을 팁이라고 합니다. 커터의 팁. 갈아 끼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면 커터에 해당된 날수가 얘네들이 뭐 8개가 있는 것도 있고 2개가 있는 거 있고 4개가 있는 거 있고 모양이 조금 다 틀려요. 아시겠죠? 이 정면 커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 인서트 팁을 고정하여 넓은 평면을 절삭하는 공구다. 얘네들이 주 목적은 뭐다? 넓은 평면을 절삭하는 공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팁을 이렇게 고정한다. 날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송 속도를 빠르게 하면 가공 시간이 단축이 되나 문제는 뭐 기계에 많은 힘이 구해져서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그 속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지름이 작은 커터는 공작물의 폭을 여러 차례 가공하는 것이 자, 지름이 작은 것도 공작물 폭을 여러 차례 가공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너무 큰 거는 떨림의 원인이 된다. 이건 뭐냐면 자, 이 면적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커터가 요만한 직경이라면 어떻게 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대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얘네들 무리는 좀 덜 간다는 거예요. 대신 절임량을 또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이 공구 직경에 따라. 그런데 얘네들이 크면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얘네들 어떻게? 떨림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에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이게 이 재료가 여유가 많았어요. 많이 좀 깎아내야 될 때. 그 다음에 면의 거치기가 필요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큰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요. 그러고 나서는 면을 조동을 할 때는 작은 걸로 바꿔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MCT에는 지금 페이스커트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페이스커트도 마찬가지 MCT에서도 작업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없는 경우도 지금 기계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범용해서 그냥 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거 코드 짜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범용해서 그냥 쭉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황삭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커터의 지름은 가공물 폭에 얘네들 1.3에서 2배 사이로 선정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꽉 막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번용 밀링의 최고 회전수는 1400rpm 이하로 주고 그 다음에 가공 정도에 따라 팁 정면에 커터 얘네들 전체의 전부를 고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날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임량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조금 한꺼번에 재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면 커터가 뭔지, 페이스 커터가 뭔지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엔드밀. 자, 엔드밀은 머시닝 센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구이면서 어디? 평면도 하고요. 윤곽, 그 다음에 홈, 다양한 가공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전부의 끝부분이 예리한 여기 절상 날부가 돼 있어서 얘는 이 바닥에 해당된 뿐만 아니라 측면도 깎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의 측면에 많이 해당되는데 바닥면보다는 측면부가. 자, 그래서 얘네들 그래서 측면에 해당되는 그 다음 평면 윤곽 다 가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바닥에 해당된 날부가 두 날이 있을 수 이게
이게 두 날이고요. 그 다음에 네 날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의 모양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평평한 것도 있고요. 엔드밀이 이렇게 평평한 게 있고 이렇게 볼 형태가 있어요. 볼 아시겠나요? 볼 엔드밀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 엔드밀하고 평엔드밀하고는 자 이게 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볼은 측면을 가공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볼에 이면적만 라운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곡면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평엔드밀에 해당되는 거는 이 바닥하고 측면을 가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를 때 공구 선정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공 정밀도에 따라서 황상용이냐 정상용도 따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공구에 해당되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진다. 두날에 해당되는 거는 칩 배출이 여기에 지나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가공하는 칩 배출이 찌꺼기가. 그런데 대신 공구의 단면적이 이 공구가 닿는 이 제품에 닿는 면적이 좁아서 강성이 저하돼서 주로 홈절삭에 사용되지 평면에 쭉 절삭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날이 있는 거는 칩 배출이 두 날에 비해서는 여기 네 날이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 홈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좀 더 두 날보다는 조금 좁다는 거예요. 자 대신 단면적이 닿는 면적이 공구가 닿는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주로 측면 절삭이나 다듬질 절삭에 많이 쓴다. 그럼 다듬질 절삭에는 정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들을 알아주셔야 여러분들 이게 코드 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센터 드릴. 자, 센터 드릴은 뭘 할 때 하냐면 드릴 가공 전 중심을 잡기 위한 공구로 앞쪽에 이 끝부분이 2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테이프부, 이게 테이퍼진 부분, 여기가 60도, 75도, 그 다음에 90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뭘 할 거냐면, 자, 얘네들 드릴이 이렇게 앞에 뾰족하다 있잖아요. 드릴 공구, 그렇죠? 여기가 날부가 118도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아무것도 안 뚫렸어요. 그 상태에서 드릴을 놓으면 드릴가 완전 뾰족하지가 않아요. 아까 이 엔드밀처럼 날이 이렇게 보여요. 앞에서 보면. 근데 그게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완전 뾰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약간 날이 있으면 여기에 배가 미끄러져요.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구멍 뚫을 때. 그래서 중심 잡을 때 좀 편하게 해서 어떻게 여기 구멍 홈을 좀 내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센터 드릴이에요. 센터 드릴. 아시겠죠? 그래서 드릴 가공할 때 센터 드릴 여기 홈을 내주면 걔네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드릴 중심 잡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드릴을 가공하기 전에는 뭐 해야 된다? 센터 드릴로 가공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드릴에 해당되는 요게 날부의 각도가 뭐 60도, 75, 90도짜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직경은 요 직경을 갖고 한다. 요 직경. 아시겠죠? 자, 요 직경을 해서 얘네들 여기 테이퍼진 부분에 조금 더 못 미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까지만 들어간 경우 있고 테이퍼진 부분까지 조금 더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센터 드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드릴은 공구를 회전시켜 축방형으로, 자, 여기 회전시켜 축방형으로 이송을 주어 가공물의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공구고, 일반적으로 고속도강 드릴이 많이 사용되며 초경합금 드릴, 그 다음에 코팅 드릴이 있다. 재질이 해당되는 겁니다. 재질이. 그 다음에 드릴 가공 시 일반적으로 파이, 10파이 이상의 큰 구멍을 가공할 때는 작은 드릴로 기초 구멍을 가공하여 절삭 저항을 줄인 후에 큰 드릴로 가공합니다. 자, 이게 드릴입니다. 이게 꽂아놨어요. 여기에 보시면 드릴에 해당되는 직경들이 다 있어요. 값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근데 안에서 보시면 여기가 위에서 보면 여기가 원추 형태이기 때문에 면적이 있어서 얘네들이 아까 이게 뾰족한 이게 뾰처럼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심 잡아주기 위해서 센터 드릴이 좀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아까 이것처럼 드릴 구멍에 자, 이렇게 작은 드릴은 그냥 한 번에 뚫어요. 아시겠나요? 센터 드릴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 큰 드릴로 뚫어야 된다 하면 한 번에 여기 막힌 것에 이렇게 뚫으면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은 걸로 먼저 구멍을 뚫어놓고 그게 기초 작업이라는 소리 아시겠죠? 그렇게 해놓고 해야 얘들 면에 부하가 더 걸린다고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 밀림도 조금 그래요. 면 나오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싱크.
자, 카운터 싱크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 카운터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깊은 자리 파기, 볼트 머리라는 거. 자, 볼트 머리가 원통에 해당되는 형태의 볼트가 들어갈 때는 카운터보인데, 자, 접시머리에 해당되는 볼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접시머리에 목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런 게 여기 파고 들어갈 때, 얘네들 이 파내는 것들이 카운터 싱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못따기 할 때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운터 싱크는 구멍 내부에 부분 체결돼 목적의 접시머리 나사 들어갈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이게 60, 90, 120도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삭 깊이는 접시머리 나사 규격에 따라 차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카운터 싱크 같은 경우는 그럴 때도 쓰지만 간혹 가다가 자, 이렇게 여기 옆에 못따기용으로 조금 가오할 때 살짝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는 조금 많이는 안 하는데 간단한 질을 할 때는 조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카운터보. 자, 카운터보가 뭐다?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카운터보 구멍이라고 했어요. 카운터 구멍에. 자, 이 작은 구멍을 뚫고 나서 요 큰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작은 구멍에 해당되는 여기 안에 들어간 자리고 여기가 넓은 직경이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카운터보는 구멍 내부에 체결을 목적으로 볼트가 조립되는 부분에 볼트 머리가 표면에 나오지 않게 할 때 구멍을 내는 기구다. 자, 그 다음에 리머. 자, 리머 공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옆에가 조금 좀 촘촘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테이퍼진 리머하고 여기 차이가 있는데, 리머는 뭔 의미라고 했죠? 이미 뚫어진 구멍에 뭘 한다? 정밀도를 높인다. 가공물의 표면 거칠기 좁게 할 때 사용하는 공구다. 그래서 리머 공구로 작업하는 작업을 뭐라 한다? 리밍 작업을 한다. 그 소리 아시겠나요? 다듬질하는 게 리밍이다. 리밍 작업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리머 작업 후 드릴 가공 흔적이 남지 않게 하여 구멍 지름에 따라 다듬질 여유를 여러 가지 줄 수 있다. 뭐 X가 줄 수 있고 Y가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듬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멍이 어떻게 깎여요? 안 깎여요? 깎이잖아요. 그쵸? 깎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멍의 지름보다는 다듬질 여유만큼 어떻게 구멍을 만약에 파이 10파이다. 그럼 어떻게 파이 10짜리 드릴로 구멍 내면 안 돼요. 왜? 리머 작업하면 이거 10파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 9.6, 뭐 9점 뭐 이렇게 소수점짜리 드릴이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걸로 뚫고 나서 다듬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듬질을 얼마만큼 줄냐에 따라서 얘들 드릴 공구도 직경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탭은 뭘까요? 탭? 나사살을 내는 겁니다. 자, 탭은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나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제가? 우리가 불완전 나사부, 완전 나사부 할 때 이렇게 드릴로 구멍 뚫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완전 나사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드릴로 먼저 뚫어진 자리에 여기까지 어떻게 이거 탭으로 나사살을 내는 거다. 자, 탭 내기 위한 기계를 이용하거나 수동으로 직접 낸다. 그 탭 가공 시 드릴 지름의 선택은 드릴 지름의 수나사의 지름과 나사 피치를 이용해서 이제 뺀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이 드릴에 이거를 자, 나사살을 낸다고 했으면 이게 M 만약에 8짜리다. 자, M8짜리에 해당되는 거는 그럼 수나사의 지름이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팩 가공 시의 지름과 나사의 피치 값을 얘의 수나사의 지름에서 나사의 피치를 뺀 값들이 드릴의 지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자, M8짜리의 피치가 얘네들 1짜리다. 피치가 1이었어요. 그러면 얘네들 드릴은 구멍을 얼마를 해라? 7로 뚫어라. 그 소리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작게 크게 하는 거는 헐겁게 나사산을 낼 거냐 아니면 억지스럽게 날 거냐에 따라서 직경이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이런 표준 값은 있지만 또 틀려요. 제가 자료실에 뭘 넣냐면 여러분들 자료실에 보시면 수기 프로그램 안에 자, 텍 구멍 내기 파일 하나 있어요. 자, 얘를 보시면 자, M8일 때는 어떻게 6.8, 뭐 6.9 드릴의 직경이 표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값들은 그냥 기본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피치 값 빼기 뭐 이거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에서 얘네들 이것들에 해당되는 값들 플러스가 하느냐 마이너스 하느냐에 따라서 억지냐 헐거움이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기 작성할 때 이거 갖고 활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갖고 활용할 거다. 표. 회사 가면 요거에서 조금 왔다 갔다 차이는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탭 해당되는 공고 확인하시고, 자, 기본 이론은 이렇다는 소리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중량 계산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알아두십니다. 중량은 최저 곱하기 비중이다. 재질에 따라 비중이 다 틀려져요. 아시겠죠? 15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바이스. 자, 바이스에 해당되는 높이를 측정해서 공작물을 얘네들이 이만큼이 떠 있어요. 그러면 블록을 놓고 공작물을 개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보는 걸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절삭 가공에 해당되는 것들, 뭐 절삭 속도 내는 거. 자, 절삭 속도 내는 얘들 공구는 V는 1000분의 파이 D는 밀링 커터의 지름이고 N은 주축의 회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의 이송 속도. 자, 공구 이송 속도 구하는 공식을 커터의 날당, 한 날당, 그 다음에 커터의 날수, 그 다음에 밀링 커터의 회전수를 갖고 공구의 이송 속도도 계산한다.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우리 그냥 인위적으로 조금 그냥 주어진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 깊이, 절임량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깎아내는. 자, 절삭 깊이는 공작물 1의 가공으로 깎아내는 깊이를 말하는데, 밀링 커터를 이용하여 거친 절삭은 일반적으로 몇 미리? 2에서 3mm. 자, 다듬질 절삭할 때는 어떻게 0.3에서 0.5 정도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 이거는 밀링 커터를 이용하는 거, 밀링 커터, 페이스 커터입니다. 근데 기계의 강도나 그다음 공작물 형상, 공작물 설치 방법에 따라, 그다음에 밀링 커터의 종류, 뭐 엔드미냐 볼엔드미에 따라서 이것들 절삭 깊이나 얘네들 양들은 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절삭 방향. 자, 얘들 밀링 커터의 절삭 방향. 자, 밀링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에 따라서 하향이냐 상향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동시 절삭이냐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재료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재료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 커터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커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하니까 재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올리죠. 깎는 위치가 들어 올리는 방향이죠. 자, 이 공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쪽 방향인데 재료는, 자, 재료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회전하면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깎아 나가는 형태.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리면서 깎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향 절삭이에요. 그러면 상향에 해당되는 것들은 얘도 어떻게? 이게 공구가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있을 때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뜯어서 이렇게 깎아 나가는 거니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구 이 재료를 물리는 클램핑 힘이 하향보다는 더 강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이 면이 얘보다 하향이 면이 어떻게 더 이쁘게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조금 거칠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향 절삭의 장점은 기계의 강성이 낮아도 상관이 없고 절삭능에 작용하는 충격이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러니까 위에 올리니까 눌리는 것보다는 조금 충격이 이렇게 해서부터 올리는 게 이거보다는 마모에 해당되는 이 위에서 내려 찍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충격이 좀 더 적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칩 제거가 수월하다.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바깥으로 배출이 돼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눌리니까 어떻게 해서 깎인 게 밑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향 같은 경우 칩 제거가 가공면을 가리지. 이거는 자 여기에서 가공면에 해당되는 이쪽으로 눌린다고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칩이 가공면을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여요, 솔직히. 하향 절삭은 자 얘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공 지나고 나서 가공하고자 하는 면에는 칩이 안 쌓인다는 소리예요. 이 면은 아시겠죠? 자, 상향은 이렇게 가공하면 여기 가공할 면에 이미 이제 가공이 다가올 면에 칩이 쌓여서 잘 안 보인다는 소리고, 이 말은 하향은 이미 얘들 가공을 여기서 깎아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칩이 쌓이니까 어떻게 가공 안 된 면은 보인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얘네들이. 자, 그 다음에 백내시가 발생이 없다. 얘네들 오차가 조금 안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얘네들. 그 다음에 얘들 공작물 하향 같은 경우는 얘가 눌리니까 공작물 고정이 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가공 마모가 적고 수명이 조금 더 길다. 눌리는 게 얘네들 이렇게 뜯어 올리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수명은 길다 보시면 돼요. 마모가 조금 덜하다. 충격적인 거는 내려 찍어서 충격은 좀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 마모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마모가 조금 더 적다는 거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올려서 얘들 망원은 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절삭 저항이 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절삭 저항이. 대신 이 빈 공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가기 때문에 얘는 충격은 좀 약하다는 거죠. 얘는 그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찍기 때문에 충격은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커터의 수명이 얘는 좀 짧고 얘는 테이블 이송사리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얘가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니까 이 공간 사이에 백내시가 조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백내시가 제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칩이 커터와 얘는 공작물 사이에 끼기 때문에 절삭의 이 면을 방어하기 때문에 절삭류 투입을 해서 없애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향은. 가공면이 하향 절삭보다 깨끗하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공 면적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가공하게 되면 캡하고 나면 그 하향으로 할 때 하고 상향한 자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향이 나오게끔 캠 공동을 짜야 돼요.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개가 섞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면이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절삭을 해야 된다? 하향 절삭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향 절삭 아시겠죠? 수기 작성할 때도 하향 절삭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하는 것들은 이거 두시고 그냥 재료는 이런 것들은 그냥 자, 이런 재질에 따라서 절임량이나 공구 선택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재질이나 공구에 해당되는 것들. 자, 그래서 공구 재료는 금속을 가공할 때 절삭, 절단을 위해 사용하는 날 측정 위한 공구를 사용할 때 쓰는데 이때 재료는 공구 재료라고 하고 보통 뭐 탄소 공구강, 합금 공구강. 자, 이거 탄소에 해당되는 공구에서 또 합금은 여러 가지 원소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강, 그 다음에 촉용합금, 세라믹,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세라믹 재질은 거의 도자기 재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세라믹 재질 아시겠죠? 그래서 대신 얘네는 충격에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절삭률은 조금 절삭하는 능력은 좋은데 좀 충격이 조금은 약한 것도 있다. 그 다음에 CBN이라는 공구도 있다. 그래서 종류는 재질에 따라서 쓰는 게 많다. 왜? 공구는 가공할 재질은 별로 단단하지 않은데 비싼 공구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카다로그에 해당되는 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절삭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 각각의 여기 보시면 이거에 해당되는 공구에 따라서 RPM은 얼마, 그다음에 피드 값은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것들이 좀 표가 있다 보시면 되시겠죠? 얘네들 열 처리를 얼마까지 한 거에 따라서는 요것들이 주어지는 이송 속도까지는 최대 얼마만큼 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걸 참고해서 또 쓰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절입할 수 있는 위치 길이피도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